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안녕하십니까, 정용실입니다. 귀엽게 생긴 야생동물 라쿤을 테마로 한 카페에 가보신 분들 많을 텐데요. 환경부가 이 라쿤을 생태계 위해 우려 생물로 지정을 하면서 앞으로는 라쿤을 수입하려면 목적에 따라 허가, 신고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하지요. 또 라쿤은 함부로 자연으로 또 방출을 하거나 버려서도 안 된다고 합니다. 이 라쿤은 생존 능력이 정말 뛰어나서 버려졌을 때 이 국내 생태계에 속한 동물들과 다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 라쿤의 수입이나 방출을 함부로 못하게 된 거는 잘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라쿤보다는 우리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하니 이 듣는 라쿤 입장에서는 좀 황당하겠죠? 먼 곳까지 팔려와서 학대받고 고생도 하고 있는데 생태계 망치는 동물 취급을 받고 있다니. 원래 그냥 살던 곳에 자연스럽게 살게 좀 잘 놔뒀으면 이럴 필요가 없었을 텐데 없었던 문제도 굳이 만들어내는 게 사람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자연이라는 단어를 이 김에 한번 사전에서 찾아봤어요. 사람의 힘이 더해지지 않았다라는 뜻이 적혀 있네요. 자, 6월 2일 화요일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시작하겠습니다. 여성을 위한 시사정보 프로그램 KBS 1라디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샵 9730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됩니다.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는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프로그램 꾸며가고 있습니다. 문자 KBS 콩 유튜브 라이브 실시간으로 열고 있습니다. 듣고 보시면서 언제든지 참여해 주시면 되겠고요. 요즘에 좀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좀 계세요. 예, 인경남님, 네, 써니스카이님, 뭐 이문희님, 이종범님 이렇게 유튜브로 새로 좀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네요. 그 외에 항상 자리를 지켜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박선봉님, 고현모님 이렇게 새로 또 들어와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뉴스를 좀 살펴보도록 하죠. 뉴스픽. 오늘도 평론가 두 분 잘해 주셨습니다. 더 공감 여성정치연구소의 송문희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혜연 시사평론가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퀴즈는 아니고요. 요즘 회자되는 단어를 한번 들어볼 테니까 뜻을 한번 맞춰보시죠. 네. 경향신문의 한 기자가 최근 문화현상에 대해서 분석을 하면서 쓴 단어인데 여적여가 아니라 여돔여. 가 뜬다. 알 것 같네요. 알 것도 같네. 두 분 전문가가 아실 것 같은데. 여정여, 여성의 네. 적은 여성이다. 예, 그런 여돔여, 프레임이 많았는데 여성을 돕는 것도 여성이다. 그렇죠. 예. 여정여가 지고 요즘 대중문화에 흐르는 새로운 단어가 여돔여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실 우리 뉴스브런치도 여성들이 주도해서 만드는데 방송을 하면서도 참 즐겁지만 방송하기 전에 저희가 가족들보다 어떤 대화를 더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취자분들에게 여성들도 남성들도 이게 좀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고요. 사실 저도 이 오프닝을 들으면서 굉장히 많이 배웁니다. 그래서 오늘 여돔여가 우리 뉴스 브런치를 말하는 단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여동여도 좋고 남돔여도 좋고 여돔남도 좋고 같이 누군가가 좀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좋죠. 네. 자, 오늘 첫 번째 뉴스는 아무래도 정치 뉴스로 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21대 국회가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잘 준비돼서 갈지 저희도 지켜봐야 되거든요. 임기 시작과 함께 이제 각 당의 1호 법안들이 무엇이 나올까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보도가 지금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어떤 법안들이 1호 법안으로 당별로 지금 나왔는지 한번 정리를 쭉 해보고 그것이 결국은 앞으로 해나갈 방향과 연결이 돼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평가도 좀 해보도록 하죠. 예, 제가 키워드를 조금 나눠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1호 법안이 뭐길래 2호, 3호도 다 중요합니다만 1호라는 것은 굉장한 대부분 상징성을 가지고 있죠. 네. 비례대표 1번이 어떤 인물을 발탁해서 어떤 국회를 만들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1호 법안이라는 것은 앞으로 21대 국회에서 우리 당이 추구하고자 하는 바는 이것이다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렇죠.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같은 경우에는
일하는 국회법을 1호 법안으로 추진하겠다라고 하는데 자 민주당이 일하는 국회법을 만들겠다라는 건 뭐냐. 네. 20대 국회가 사실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으니까 그랬죠. 21대 국회에서는 뭐 법안 처리든 이런 것들 열심히 하겠다는 의미도 있는데요. 사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법사위를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지금 우리 왜 법사위 예전에 설명을 드리면서 법사위에서 최종적으로 법이 통과되지 않는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이게 실랑이를 했었는데 그렇죠. 법사위가 가지고 있는 체계 자구 심사 권한입니다. 기존에 있던 법안과 충돌하지는 않는지 실제로 시행됐을 때 문제가 없는지 등등을 법사위에서 검토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당은 잘못하면 야당이 이걸 법사위에서 또 발목을 잡는 것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늘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사위 헌정 문제도 아직 결론이 안 난 상태죠. 네, 정해지지 않았죠. 예, 미래통합당에 대해서는 근데 이제 미래통합당은 이거는 무분별한 법 개정을 막는 취지인데 그것까지 훼손하는 안 된다라고 약간 비판적 시각을 내놓고 있습니다. 어쨌든 일하는 국회법은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법안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는데요. 제대로 통과될 수 있을지 한번 봐야겠습니다. 네. 미래통합당. 네, 미래통합당의 굉장히 경우는 재밌는 이름을 지었어요. 코로나19 위기 탈출을 위한 민생법안 패키지. 그러니까 이건 이제 하나의 하나가 법안, 아니군요. 그렇죠. 하나의 법안의 정식 명칭이 아니라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데 통합당이 나서서 어려운 층을 돕겠다 이런 취지를 담은 겁니다. 예를 들면 이 지금 코로나19 방역에서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의료기관이잖아요. 네. 뭐 이런 부분을 지원한다던가 대학생과 대학원생의 등록금을 지원하는 방안, 또 돌봄과 관련된 안, 또 중소기업인 여러 가지 안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법안이 근데 좀 당내에서 조금 논란이 있었다고 해요. 기존에 했던 내용과 중복이 된다. 차별화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 어쨌든 추진하기로 했다. 이렇게 예. 나오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과 미래통합당하고는 조금 다른데 정의당의 경우에는 당의 색깔을 좀 확실하게 드러내는 법안들을 1호 법안으로 추진할 어떤 것으로 법안일까요? 보입니다.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지금 정의당이 추구하는 바는 불평등 양극화 심화를 막고 사회 공공성을 강화하고 차별 및 젠더 폭력을 근절하겠다 이런 핵심 과제를 주제로 내세웠는데요. 이에 따라서 추진하고자 하는 1호 법안들의 내용은 첫 번째로는 젠더 폭력과 관련해서는 비동의 강간죄가 있습니다. 보통 강간죄가 성립을 하려면 폭력이 있었느냐, 예. 따를 수밖에 없는 뭐 협박이 있었느냐 이거였었는데 네. 그것이 아니라 동의 여부로 가르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뭐 여성계에서도 많이 주장했던 반대 그렇죠. 이것을 추진하겠다는 것이고요. 그 외에 우리도 이제 한번 다뤘던 내용인데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라던가 차별금지법 이런 것을 정의당에서는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당의 경우에는 이게 이제 법안이라고도 할 수 있고 예전에 있던 어떤 제도를 상설화한다는 의미가 있는데요. 지금 국회 윤리특위가 있는데 네네. 사실 제기능을 못한다는 비판을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국민의당에서는 이 윤리특위를 상설적으로 운영하고 강화하는 내용을 아예 법 개정 차원을 통해서 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1호 법안을 좀 설명드렸는데 제가 키워드로 나눠서 말씀드리겠다는 이유는 자, 두 번째 프레임 전쟁이라는 단어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말씀드렸듯이 코로나19 위기 탈출을 위한 민생법안 패키지 이것은 정식 법안 명칭이 아닙니다. 아니고 우리 통합당은 앞으로 이것을 할 것이라는 일종의 이미지 전략, 그렇죠. 프레임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각 당이 아마 내세우는 바는 우리 당의 색깔이 확실히 드러나는 것을 통해서 우리 당에 대한 어떤 이미지라든가 여러 가지 규정 짓는 효과가 있을 예.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제가 뽑은 키워드는 실현 가능성입니다. 법안이라는 가장 중요한 것은 부분이죠. 예, 그렇죠. 법안이라는 것은 사실 각 상임위에서도 경론이 벌어지고요. 법사위에서 통과를 해야 되고 본회의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취지고 아무리 그 당의 색깔을 드러내는 법안이라 하더라도 결국은 국회에서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자칫하면 이게 보여주기식이다. 말만 거창하다. 이런 비판이 제기될 막상 수도 어떻게 있습니다. 통과되는지는 또 나중에 확인을 해봐야 되겠군요. 그렇죠. 일하는 국회라는 것을 보면은 결국은 법안이 제대로 얼마나 통과되었냐, 회의 참석률이 어떠냐 이런 네. 것을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요 세 가지를 합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렸습니다. 네. 어떻게들 평가하십니까? 진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예. 그 일하는 국회법을 얘기를 드리자면은 일을 잘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열심히 같이 힘을 합쳐서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체계자구심사권도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법사위에서
이 체계 자구 심사를 가지고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본회의까지 가지를 못하니까 법안이 통과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네. 이번에 21대 국회 때 지금 해야 될 게 첩첩산중이죠. 당장 3차 추경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민생 입법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게 또 체계 자구 심사에 걸려가지고 넘어가지 못한다 그러면은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법사위원장을 서로 누가 가져가느냐를 가지고 굉장히 이제 기싸움을 하고 있는데 예. 저는 이 차제에 이 법사위의 체계 자구 심사권을 좀 폐지하는 게 어떻겠는가. 왜냐하면 누가 맡든 이걸 가지고 발목 잡을 수 없도록 체계 자구 심사의 원래 취지라는 게 이 새로 만드는 법안이 뭐 헌법이나 기존 법률하고 충돌하는지 각 조항 간에 유기적인 연계가 뭐 없는지 이런 걸 보는 건데 사실은 이걸 가지고 거의 상원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체계 자구 심사를 별도로 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본연의 기능을 하는 게 좋겠다. 이 생각이 들고 지금 또 하나 지금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에 아까 말한 코로나19 위기 탈출 민생 지원 패키지 네네. 내용이 다 좋아요 일단. 그런데 이 좋은 내용들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먼저 얘기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통합당의 일부 의원들은 이거 여당에서 다 얘기한 거를 왜 우리가 또 얘기하느냐라고 석연치 않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미통당도 말할 수밖에 없다. 특히 뭐 자유시장 경제, 뭐 시장이 살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하지만 사실 사람이 먼저 살아야 시장도 존재하는 그렇죠.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얼어붙은 경제를 빨리 회복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어떤 경제 정책에 여야가 같이 힘을 합쳐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면에서 미통당의 이 1호의 법안의 당론은 괜찮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좀 눈에 띄었던 것이 국민의당. 아까 네. 국회 윤리특위를 상설 예, 강화하는 저는 부분.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예. 이렇게 모초라 만칠수 의원이 이런 말을 했어요. 품격 있는 정치를 위해서 저질 정치를 좀 퇴출시키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 방법이 뭐냐 하면 네. 윤리특별위원회가 원래는 상설이었어요. 상설이었다가 이게 2018년 7월에 비상설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윤리특별위원회가 있을 때도 사실 국회의원들의 어떤 막말이나 이런 거 있을 때 제대로 된 징계한 적 별로 그렇죠. 없습니다. 서로 이제 봐주기 내지는 네. 제19 감사기가 있었는데 차제에 이번에 윤리특위를 상설화하면서 어떻게 할 거냐. 윤리특위 위원들을 외부에서 뭐 위원을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스스로 하기는 배심원단 힘드니까. 스스로 못하죠. 예. 배심원단을 만들어서 국민 배심원단이 국회의원의 어떤 저질적인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 어떤 제재의 의견을 내면은 윤리특위가 그거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강제의 법은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저는 이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네. 저는 장단점이 다 있다고 보는데요. 예를 들어 민주당에서 일하는 국회법을 하겠다. 이 말은 일을 안 했다는 얘기죠. 인정하는 거냐? 이런 이것은 마치 말씀이신가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교와 같은 얘기다. 참 기본인데. 참 씁쓸합니다. 예. 근데 일하는 국회법이라는 것을 제가 가만히 들어보면 굉장히 정치적 프레임이 강한 단어입니다. 그 말은 뭐냐. 야당이 보통 소수일 때 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 국회를 파행시키거나 장애투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 민주당에서 일 안 한다 이렇게 또 몰아갈 수 있는 건데 그렇죠. 사실 여야의 파행은 야당에만 책임이 있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상당히 야당이 이번에도 파행하면 일을 안 하는 쪽으로 몰고 가려는 프레임도 들어가 있다. 나쁜 건 아니죠. 일하는 그렇죠. 국회라는 게.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같이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두 번째 미래통합당에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사회적 약자나 사각지대를 보는 것은 굉장히 좋은데 그럼 통합당에서 냈던 어떤 총선 공약에 대해서 정리가 돼야 됩니다. 이 공약은 하지 않겠다고. 예를 들면 총선 공약 뭘 내세웠냐. 법인세 및 부동산 보유세 인하. 이건 지금 사실 김종인 위원장이 말하자는 사회적 약자와 동행하는 당하는 약간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정리가 되지 않고 또 발표를 한다면 이거 자꾸 뭐냐. 이율 배반적인 것들이 그렇죠. 많아진다는 몇 달 사이에 말씀이시군요. 말로만 공약을 왔다 갔다 한다. 그것도 경제 공약을.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정리가 돼야 된다. 그렇게 보고요. 정의당의 경우에는 뭐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여러 가지 고민을 한 것 같은데 정의당이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같은 거를 강력히 추진하는 건 좋은데 과연 다른 당도 설득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네. 국회 앞에서 여러 가지 시위가 진행 중인데요. 민주노총에서 지금 이 법안을 굉장히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데도 잘 추진이 안 됐던 이유는 국회 내에서
큰 공감대를 아직은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방증이거든요. 그러니까 처벌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것을 법안으로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민주당 의원들 내에서도 이견이 엇갈리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정의당은 얼마나 실행력을 가질지를 지켜봐야 된다고 보고요. 네. 마지막으로 저는 국민의당에서 윤리특위 상설하는 것은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회에서 무슨 일만 있으면 사과해라. 사과 안 하면 파행시키겠다. 사과 안 하고 뭐 하면은 우리는 회의에 참석 안 하겠다. 그리고 일부 외부 세력을 동원해서 검찰을 고발합니다. 명예훼손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 국회 내에서 어떤 해결할 수 있는 의제가 다 법원 검찰로 가면서 서로에 대한 시간을 끌고 일을 결국 안 하게 되는 결국 거죠. 하지도 않습니다. 예. 제대로 처벌도 되지도 않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거는 정치적 액션인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 내부에서 제재를 가하겠다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아쉬운 점은 그럼 국민의당은 21대 국회에서 어떤 당의 길을 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보이지가 않아요. 경제 분야든 뭐 안보 분야든 네. 사회 분야든 그런 부분에 대한 공약도 좀 더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뭐 생각 중이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일하는 국회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5일 날 원래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고 8일 날은 상임위원장, 상임위원들 다 뽑아가지고 뭐 원구성이 맞춰져야 손발을 맞춰가며 일도 할 텐데 지금 그것도 지금 제대로 그렇죠. 어떻게 쉽지 될지 않죠. 모르는 상황인데 만약에 기간 내에 이제 지금 같은 상황에서 계속 여야가 싸우는 모습, 여당은 177석의 거대 여당으로서의 책임 정치라는 얘기를 하지만 마음껏 해보겠다. 만약에 독주 이런 의사를 보이고 야당은 또 거기에 걸맞지 않게 또 예전 같은 또 행태를 한다 그러면은 여야에 대한 국민의 시선이 옳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네. 아마 지금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그 얘기 하더라고요. 뭐 변화와 함께 가겠다. 더 이상 그 옛날식으로 가지 않겠다. 시대와 함께 가겠다 얘기하는데 말뿐이 아니라 정말 정책으로 그렇죠. 행동으로 보여야지 대한정당으로 자리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국회가 스스로 뭘 해결하지 못하고 틈만 나면 서초동으로 달려가고 헌법재판소로 달려가는 것. 네. 이것은 정치의 영역이 스스로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의 사법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국회 스스로의 능력을 보일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 가지 숙제가 남아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뉴스를 좀 가봐야 될 텐데 이제 국제 뉴스입니다. 이 백인 경찰에 의한 그 흑인 사망 사건이 지금 계기가 돼서 벌어지고 있는 미국 내 시위. 유럽으로도 지금 파장이 번지는 것 같고 전 세계로 좀 확산이 되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더불어서 또 우리 교민 사회는 안전의 문제 여러 가지 지금 위기에 또 좀 처해져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송 박사님께서 관련 내용을 좀 정리를 해 주시죠. 어떻게 네. 촉발이 된 겁니까? 아마 방송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지난 25일에 그 미국 미네소타주에서 백인 경찰관이 이제 수갑을 찬 그 건장한 흑인 청년이었는데 플로이드의 이를 목을 눌러서 사망케 하는 사고가 벌어졌어요. 네. 저도 그 영상을 봤는데 이 청년이 계속 숨이 막힌다, 숨을 쉴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I can breathe 계속 얘기를 하고 있다가 결국 마지막에 엄마를 외치면서 이렇게 사망을 했는데 정말 계속 그게 하루 종일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의 경찰들의 어떤 흑인에 대한 좀 과잉 진압 이런 논의가 늘 있어 왔는데 이번에 이것이 또 촉발이 됐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도 지금 뭐 영국, 독일, 뉴질랜드, 네. 덴마크 할 것 없이 나도 숨을 쉴 수 없다. I can breathe 이러면서 이제 시위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미국에서 거의 140개 도시에서 지금 시위가 일어나고 있고 네. 백악관까지 가는 사태가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가족들과 지하 벙커에 1시간 지금 정도 그런 보도가 나오고 들어갔었다. 있어요. 이런 예. 이야기도 있는데 사실 이런 상황에서는 그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치유 내지는 국민 화합 이런 메시지를 내야 되는데 오히려 더 이렇게 화를 북돋우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시위대에 대해서 폭도라든가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심지어 백악관의 치안을 담당했던 시장이 민주당 소속인데 왜 제대로 좀 안 하느냐 이런 식의 비난을 해서 네. 그 시장조차도 트럼프에 대해서 불만을 얘기하고 있고 예. 아틀란타의 시장은 이제 흑인 여성 시장인데 트럼프는 입을 여는 것이 더 위험하니 입 좀 다물라 이렇게 해서 또 공감을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 코로나19로 많은 위기에 처해 그렇죠. 있고 경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이 위기 상황을 해결할 만한 리더십도 실종이 됐기 때문에 4주
나중에 위기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건 뭐냐. 우리 아마 92년도에 LA 폭동 기억하실 겁니다. 기억납니다. 네. 그때 이제 폭동이 났을 때 피해의 한 절반 이상을 LA 한인타운이 한인들이, 고스란히 예. 받았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무장한 경찰들도 있었습니다만 백인 거주지를 중심으로 많이 경비를 하다 보니까 한인타운에 있던 한인들이 자체 무장을 했던 그랬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효과적으로 이제 그나마 피해를 줄인 부분에 대해서 인터뷰를 했더니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한인의 무장했던 분이 우리 대한민국 남자들은 다 군대를 갔다 왔기 때문에 4시간 만에 착착착 다 소집을 해서 효과적으로 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도 아마 이것이 뭐 LA나 한인이 밀집한 지역에 약탈이나 방화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도 조금씩 일어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공조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그때와 다른 거는 지금은 LA에서의 한인들의 입지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당국하고도 많은 긴밀한 협조를 해서 군대가 주둔한다든지 자위군이 이런 식으로 해서 아마 치안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미국 우리 한국 외교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영사관이나 이렇게 연락을 해서 긴밀한 공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마음은 놓입니다만 아직까지도 LA나 이렇게 있는 분들의 그 걱정, 신변 안전 네. 이런 것들은 좀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 이 문제를 어떻게 또 정치적으로 들여다봐야 될지 우리하고도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이번에 돌아가신 분은 한 분이지만 사실은 그 밑에 축적되어 있던 트럼프 정부의 어떤 비민주적인 방식에 예. 대한 분노가 폭발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전 이후로도 사실 대선 과정에서부터도 약간 차별을 부추긴다는 노골적으로 비판을 좀 그랬죠. 많이 받았죠. 예. 그리고 이민자들에게 좀 가혹할 정도의 맞습니다. 어떤 정책을 만든다던가 우리가 예전에 했잖아요. 그 왜 이민자 청년들, 청소년들에 대한 대책 네. 이런 것들이 오히려 사회적 갈등을 야기시켰고 그것이 코로나19라는 불안한 상황에서 폭발한 것이다. 저는 좀 이렇게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에서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미국 대사관 앞에 모여서 지금 각종 시위가 하고 진행되고 있죠. 있는 거죠. 예. 어떻게 보면 이것이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19라는 상황에서 불안하고 긴장된 상황에서 혐오와 차별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각성시켜주는 하나의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번 좀 생각해볼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제가 굉장히 좀 의미 있는 기사를 하나 봤는데 네. LA 폭동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인종차별이 존재하죠. 그리고 그럼요. LA 폭동 당시에도 사실은 흑인들이 마치 우리 교민을 이렇게 공격하는 듯한 네. 영상이 많이 상영되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흑인들이 폭력 시위를 주도하는 게 아닐까라는 좀 오해를 가지신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흑인들뿐만 아니라 지금 이것은 전 세계에서 시위가 일어나고 있는 거고요. 또 일부는 폭력 시위를 벌이고 있지만 일부는 그렇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우리 방송 전에도 대화를 나눴는데 더블라지오 뉴욕시장의 딸이 이 항의 시위에 참석했다가 체포가 됐어요. 네. 미국은 사실 공권력에 도전했거나 폭력을 쓰면 굉장히 처벌이 엄하게 엄중하죠. 처벌하죠. 예. 네, 이 뉴욕시장의 딸에 대해서 자랑스럽다. 왜냐하면 내 딸은 평화적인 방법으로 했기 때문이다라고 했고요. 참고로 이 더블라지오 뉴욕시장의 부인이 흑인입니다. 그러니까 딸은 흑인 엄마를 대변해서 들고 그렇겠네요. 나간 거죠. 네. 이런 여러 가지 현상을 같이 봐야 되고요. 제가 지금 이제 기사나 SNS를 통해서 굉장히 유심히 본 사례가 있습니다. 흑인들이 지금 3명 정도 10대, 30대, 40대가 모여서 지금 이런 시위 방법이 과연 맞느냐, 세상을 바꾸냐에 대해서 아주 솔직하게 토론하는 영상이 지금 SNS에 공유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40대인 분들이 너희들은 다른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 우리 세대가 아닌. 근데 저는 이 말이 이 미국에서의 현상뿐만 아니라 민주화 운동을 거쳤던 우리의 우리에게도. 기성세대가 또 네.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이다. 우리는 사실은 화염병을 들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데 너희들은 세상을 바꾸는데 어떤 방법이 있을지 고민해봐라라는 많은 울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지금 일어나는 사건을 하나의 폭력 시위로 볼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하고 대화하면서 보편적 인권이라던가 차별의 문제, 그렇죠. 위기 상황에서 드러내야 되는 연대 정신을 놓고 한번 좀 깊게 대해 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그 영상을 보면 참 뭉클한 것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너는 45살인데 아직까지 분노하고 있고 너는 31살인데 아직도 분노 중이고 그럼 16살인 너는 10년 뒤에 분노하면 똑같은 길을 되풀이하기 때문에 그렇죠. 너네는 우리 윗세대가 못한 더 나은 길을 찾아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굉장히 뭉클하고 그러네요. 사실 미국에서 현재 흑인들이 겪고 있는 차별과 그 깊은 절망 이런 것이 얼마나 큰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92년도 LA 그 폭동 얘기 한인타운 얘기할 때도 약간은 언론이 약간은 그런 것을 조금 방출한 측면도 있다고 느끼는 것이 92년도에 로드니 킹 사건으로 폭동이 났을 때 언론이 어떤 식으로 약간 틀었냐면은 그 한 해 전에 91년도에 한인타운에 이제 어떤 그 한인 교포가 실수로 이제 흑인 소녀를 이렇게 실랑이를 하다가 사망을 시킨 경우가 있었는데 그거를 집중 조명해서 틀면서 당시 흑인들의 분노가 한인들에게 한쪽으로 쏠리는 쏠리게끔. 그런 네. 또 영향도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언론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맞습니다. 들고 트럼프 대통령도 아마 지금 뭐 흑인이나 유색인종이나 소수 인종들 스페니시나 이런 표를 합치면 굉장히 또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선을 앞두고 무조건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어느덧 시간이 다가서 오늘 두 뉴스로 그냥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8986번님께서 시사에 1도 관심이 없던 아내가 지금 요즘에 윤미향 사건 뭐 엠번방 퇴근 후 이야기를 계속하고 계시다고 뉴스 브런치를 듣다 보니까 아내께서 점심시간에 할 얘기도 많아지고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지금 격려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뉴스픽 앞으로도 계속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혜연 또 더 공감 여성정치연구소의 송문희 박사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0시 31분이고요. 정보센터 뉴스 듣고서 또 이어가겠습니다.